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당뇨 진단을 받고 합병증으로 인해 다리에 감각이 무뎌져 버린 지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행히 다리 괴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어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후로는 매일 혈당 관리를 위해 열심히 식단을 챙기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식후 운동을 하고 녹초가 되어 일찍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침대에 누운 지 2~3시간이나 지났을까? 한참 잠에 빠져 있던 때 딸깍하고 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잠기가 밝았던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깨어 실눈을 뜨고 방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캄캄한 어둠뿐이어서 방문을 연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쿠르릉 쾅 천둥이 치며 번쩍이는 번개빛이 방안을 가로질렀고 천둥빛에 스쳐 보인 사람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며느리가 데려온 젊은 간병인이 한 손에 망치를 들고는 제 방문 앞에 서 있지 뭡니까? 저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갑자기 네가 나한테 왜? 간병인은 놀란 저를 쳐다보더니 망치를 손에 쥔 채 제 침대를 향해 터벅터벅 한 발자국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있던 휴대폰을 재빨리 잡았지만 손이 벌벌 떨려서 폰을 놓치고 말았고 제 폰은 침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제 침대 앞에 선 간병인이 망치를 쥔 손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몫까지 더해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우며 많은 사랑을 주셨었죠. 아버지는 동네에서 목공소를 운영하시는 목수였습니다. 수작업으로 장롱, 책상, 서랍장 따위의 가구나 생활용품을 제작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대량 생산 공장이 거의 없었기도 하였고 아버지의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 많은 분이셨어요. 봉사활동도 자주 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매일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목공소로 달려가서 자투리 나무 조각과 한지로 연을 만들어 날리거나 톱밥이 쌓여있는 곳 위에서 뛰어놀곤 하였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그렇게 뛰면 톱밥이 다 날리지 않니? 내가 나중에 다시 쓸어 모아 담을게요. 재밌어. 온 녀석도 참, 아유 아가씨가 돼가지고 너 언제 철들래? 10년 뒤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뛰어노는 저를 보는 아버지의 입가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없고 해맑았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막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밖에서 웬 제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더 컸지만 비쩍 말라 있었고 더벅머리에 남루한 티셔츠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바지를 입고 있던 아이였죠. 자, 서로들 인사해라. 여기는 말괄령이 내 딸. 올해 14살이니 너랑 동갑이구나. 얘는 누구야? 아빠? 낮에 장에 나갔다가 발견했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데려왔어.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괜찮지? 아빠의 말에 놀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애를 바라봤습니다. 그 애도 수더룩한 머리 사이로 절 보고 있었는데 행색은 꾀저저했지만 눈동자는 반짝 빛나고 있더군요. 일단은 통성명부터 하자. 나는 박옥순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나는
김재만이라고 해. 재만이라는 아이와 일단 통성명은 했지만 지금까지 내내 아버지랑 둘이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지내게 된다니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 애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진짜로 저 애랑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 건지 한 번 더 물었는데 아버지는 담담한 얼굴로 말씀하셨죠. 시장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더구나. 부모도 없고 지낼 곳도 없다기에 그냥 둘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아무나 데려오면 어떡해 아빠. 너한테는 이 아빠가 있지만 재만이한테는 아무도 없지 않니? 그치만 사람이 따뜻함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해. 우리가 입에 불칠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 불쌍한 아이를 외면할 수 없더구나. 따뜻함을 베풀고 정을 나누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이야.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는 날이 있을 거야. 세상 만사가 다 그래. 지금 당장은 아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너도 이 아빠를 이해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말만 하시는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는 그날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아버지와 동네 목욕탕을 다녀온 그 애는 생각보다 멀끔하게 생겨서 놀랐었습니다.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었을 뿐인데 시장에서 구걸하던 누추한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단순히 거두어 준 것뿐만이 아니라 목공일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못질을 하거나 드릴을 사용하거나 목재 절단같이 위험한 작업은 아버지가 하셨고 목재를 매끈하게 사포질하는 법이나 간단한 조립, 오일을 바르는 작업 등은 그 남자애가 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질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 아이와 붙어 있었고 제가 해보고 싶다고 가르쳐달라고 졸라도 알려주지 않았던 기술을 그 애한테만 알려주곤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애가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니 저는 기술을 배워도 그 애처럼 못했을 거란 걸 금세 깨달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아이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왔어? 응. 아빠는 어디 계셔? 안 보이시네? 자재가 떨어져서 구하러 잠시 밖에 나가셨어. 곧 들어오실 거야. 그래? 근데 지금 너 뭐 만드는 거야? 저는 작업대 위에서 열심히 자그마한 무언가를 만들던 그 애한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애가 만들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나무 토끼 인형이더군요. 우와, 이제 너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아? 나도 토끼 좋아하는데. 알아. 이거 너 주려고 만드는 거야. 어? 이걸 나한테 왜? 조금 있으면 너 생일이잖아. 아저씨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의 앞에서 좀 더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머리띠도 하고 조신하게 행동하며 그의 반응을 살핀 것이요. 그 애도 제가 실체하는 듯 저를 보면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몰래 손도 잡아보고 장난도 치고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금방 화해하곤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그 애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목공소는 실력이 좋고 일처리가 깔끔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큰 회사에서도 납품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재만이 둘이서 일하기엔 벅차서 직원들도 계속 더 뽑고 정식으로 간판을 걸고 가구 회사를 차리게 되었죠. 그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려운 형편인 집에 가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집을 수리해주는 일을 하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아버지를 따라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남편에게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옥순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점점 커져서 재정적인 부분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야. 그거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어요. 정말이니? 나야 모르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 딸이 해주면 든든하고 좋지. 제가 왜 대학을 경제학과 쪽으로 갔는데요. 다 아빠 일 도우려고 그런 거지. 이제부터 조금씩 재정을 살펴보다가 곧 졸업하니까 그때부터 정식으로 아빠 회사에서 이 한 몸 바쳐 돕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선뜻 당신의 일을 돕겠다고 하자 감동을 받은 듯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재만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기도 했거든요. 물론 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저와 재만이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재만이 너를 발견해서 우리 집에 데려온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구나. 그동안 네가 참 잘 커졌어. 처음에는 비리비리해가지고 뭐 돕질이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나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이야.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 옥순이 너도 분명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을 텐데도 문제도 없이 아빠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말괄량이 꼬마 아가씨가 어느덧 이렇게 커서 진짜 아가씨가 되어 아빠 일을 돕겠다고 하는 걸 보면 참 고맙다. 갑자기 닭살 돋게 우리 아빠가 왜 이러실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순간 저도 재만이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잘 숨긴다고 아빠 앞에서는 서로 눈길도 안 줬었는데 역시 자식은 부모가 다 안다고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녀석도 참, 그걸 내가 모를까? 너희들이 그렇게 지지고 깨를 먹는데 아마 마을 사람들도 너희들 사귀는 거 다 알 거다. 아빠도 참. 그럼 알고 있다고 미리 언질이나 주시지. 부끄럽게. 이게 왜 부끄러운 거냐? 난 너희들이 만난다는 게 기쁘더구나. 재만이도 이리 듬직한 청년이 되어서 일도 잘하지. 착하고 성실하지. 네 신랑감으로 딱이지 딱. 아저씨,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라서 아저씨가 저를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내가 너희들을 왜 반대하냐? 둘이 만난다니 오히려 내가 더 든든하지. 옥순이 만나면서도 아저씨께 죄송해서 마음 한켠이 늘 불편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옥순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아저씨라고 할 거냐?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그날 저와 재만이는 감격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혹시라도 우리 둘 사이를 알면 반대하실까봐 마음을 많이 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 아래 재만이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고 우리 둘을 믿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구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저와 재만이는 그런 아버지를 돕는 동시에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변함없이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지만 이제 작업장에서 일하실 때 확실히 예전보다 힘이 붙이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시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늘어나셨고 무거운 나무 판지를 들 때면 조용히 허리를 두드리곤 하셨죠. 아빠, 연세도 있으신데 뭐하러 계속 일을 해요. 이제 관두고 좀 쉬세요. 나 아직 팔팔하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기력이 딸리긴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일할 수 있어. 아빠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건강도 돌보셔야죠. 작은 목공소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가구 회사로 아빠가 다 키우셨잖아요. 일할 직원도 많은데 아빠가 계속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네 말도 맞긴 한데 일이 돌아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해서. 그럼 현장 일은 감독만 하마. 어때? 그 정도는 괜찮지? 네. 지금 그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지 아빠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는 점점 작업장에서 손을 떼시고 대신 현장 감독과 운영을 조언해 주시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지의 조언을 받으며 가구 회사를 잘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목공 작업에서 손을 놓으셨던 아버지가 남편과 함께 옛날 목공소 작업장 한쪽에서 큰 가구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손놀림이 예전만큼 빠르진 않았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고 계셨죠. 아빠, 좀 쉬시라니까.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사회가 다 잡아주고 있잖아. 당신도 참, 아빠 좀 말리지. 근데 이거 침대 같은데? 맞아요? 역시 당신 눈은 못 속여. 침대 맞아. 아버지가 당신께 마지막으로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셔서 말이야. 저는 순간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저는 그 말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저를 위한 마지막 가구를 만들어주셨고 저와 남편은 그 침대를 방에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반씩 닮은 사랑스러운 남자아이였죠.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손주를 품에 안으셨고 아들 이름을 재우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비록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때마다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우는 아기를 달래며 그러시더군요. 얘가 어렸을 때 꼭 재우처럼 울곤 했지. 얼마나 목청이 큰지. 동네 떠나갈 듯이 울다가도 내가 이렇게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날 바라보곤 했는데 재우도 똑같구나. 아버지는 손주들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라 하셨고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고 그 사이 저희 아버지는 노안으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봉사활동도 못 나가시고 침실에 누워 지내는 날이 길어지셨죠. 옥순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이제는 내 역할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나도 이제는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웃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 한쪽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아직 정정하세요.
우리 재우 장가가는 것까지 보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제 나는 후회가 없단다. 너도 이렇게 멋진 엄마로 잘 자라주었고 꼬마아이였던 재만이도 훌륭한 남자가 되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우리 손주 재우도 대학에 가지 않았냐?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랑 조금 더 계셔야죠. 나는 이제야 비로소 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채 평온한 얼굴로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슬퍼하며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지의 빈자리에 쓸쓸했지만 더욱더 일에 매달려 회사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가구회사를 중견기업까지 성장시켰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며느리감을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아들내외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저는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왔어요? 아,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서 앉아요.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제 며느리는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인지 저와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조용히 앉아있더군요. 두 사람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서로 잘 맞는다고 하고 사돈댁에도 인사를 다녀왔다는데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니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하고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큰 평수의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죠. 아들과 며느리도 그런 우리에게 고마워하였지만 제 생각만큼 자주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도 가정을 꾸리고 회사를 다니니 바쁜 것은 이해하지만 매주는 아니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보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아들은 집에 자주 들리긴 했지만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지. 퇴근은 했지? 네. 그러고 보니 요즘 바빠서 엄마한테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아버지랑 두 분 다 잘 계시죠? 우리 아모늘 잘 있지. 너희는 잘 지내니? 며느리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바쁘겠지만 가끔 집에 밥도 먹으러 오고 그래.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이 요즘 친정에 가족 모임이 많다고 해서 자리를 자꾸 비우네요. 아내한테 한번 말해서 주말에 집에 들를게요. 하지만 그 주 주말에도 며느리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친정가족 모임은 가면서 시댁에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며느리가 야속하기도 했죠. 이후로도 며느리는 회사 일이 바쁘다, 몸이 안 좋다 하며 전화로만 안부 인사를 하고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끔 얼굴을 보더라도 며느리는 말수가 적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딸처럼 다정하게 지낼 며느리를 원했지만 며느리는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던 거죠. 며느리는 자주 못 봤어도 아들은 수시로 남편과 저를 찾아와 밥을 같이 먹기도 하였고 회사도 별탈 없이 순탄하게 잘 굴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배가 너무 아파. 조금만 버텨봐요. 바로 119 부를게요. 네?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은
응급진단과 혈액검사를 받은 후 위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남편 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장폐색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최근 들어 남편이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 보양식을 더 챙기긴 했지만 위에 문제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위암 말기라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진행 속도가 빠른 미만형 위암입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남편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죄송합니다. 미만형암은 점막 아래쪽에서 퍼지는 형태라서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에서도 초기 발견이 어려웠을 겁니다. 남편이 걸린 암은 6개월에서 1년 안에도 말기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암이라고 하더군요. 10대 때나 만나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오며 저의 가족이 되어주었던 남편이 말기 암이라니. 저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대신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길 원했습니다. 여보, 치료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을지 몰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니야. 당신도 들었잖아.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잖아. 차라리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어. 그래도 난 당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도 당신과 오래 있고 싶지. 하지만 억지로 버티면서 고통스럽게 사느니 지금 이 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했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어 아직 아들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었거든요.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병원으로 오더군요. 아빠, 괜찮으세요? 아들, 아빠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괜히 우는 얼굴 하지 말고. 아버님,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아니야. 야, 무슨 잘못이니?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아빠,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거라는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돼요? 아들아, 아빠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남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기보다는 가족과 따뜻하게 편하게 보내고 싶어. 네, 알겠어요. 대신 저희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둘 다 월차를 번갈아 가며 내고 온다기에 저와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평소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프다고 이렇게 와주는 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네가? 그래. 너희 아버지는 우렁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셨지. 그런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괜찮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는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마음을 표현하려 애쓰는 모습에 그동안 서운했던 것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고 남편은 그 음식을 먹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우렁 된장찌개라니 아주 특별한데?
맛이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그날 이후로도 저희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장기를 두기도 하고 며느리와 함께 TV를 보며 조용히 웃기도 했죠. 그러나 한 달 뒤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처럼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 참 좋다.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 여보, 이제 당신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남은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줘.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10대 때부터 만나 지금까지 함께했던 나의 가족이자 배우자.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 나의 반쪽이 사라져버린 현실이 정말 슬펐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떠난 집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적막하더군요. 아들도 며느리도 자주 찾아와 저를 위로했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곁을 지키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점점 기력이 없어졌고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함께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혼자 먹는 밥이 너무나도 쓸쓸하였죠. 하루에 한두 끼를 간신히 챙겨 먹거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배가 고파지면 많은 양을 우겨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피로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 저보고 당뇨라며 당장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환자분 혈당 상태는 저혈당과 고혈당을 반복해서 오가고 있고 수치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정도 혈당이면 매일 신경 쓰셔야 해요.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요? 저 원래 건강했는데. 스트레스와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었나요? 남편이 떠난 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이 당뇨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마음의 슬픔이 결국 저의 몸까지 망가뜨린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된다는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까지 아프시면 어떡해요. 건강 잘 챙기셔야죠. 네? 아버지가 계셨다면 엄마 아픈 거 절대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했어. 어머님, 그래도 노력하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당뇨식 식단 한번 알아볼게요. 아니다, 그냥 간병인을 붙여드릴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엄마 혼자 뒀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안 되니까. 아이고, 난 괜찮다. 무슨 간병인까지 들이니? 저희가 아무리 자주 찾아뵌다 해도 하루 종일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조그만 식사에 신경 쓰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했어요. 제가 믿을 만한 친구로 붙여드릴 테니 어머니는 회복에만 신경 써주세요. 며느리의 완강한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은 힘들었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아직 곁에 있었기에 저는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에도 제가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니 숙식이 가능한 간병인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남편도 없고 집은 컸으니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의 지인이라는 간병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사모님을 돌보게 된 이민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어서 들어와요.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생각보다 앳되어 보이는 간병인이 제 몸만한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놀랐지만 며느리가 믿을만하다고 했으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으로 들였습니다. 어려서 제대로 간병을 할 수 있을까 의심되기도 했지만 그런 제 생각이 무색하게도 간병인은 매일 식사 시간 맞춰서 제때 영양가 있는 밥을 차려왔고 약 먹는 시간과 주사를 맞을 시간을 칼같이 지키며 잘 보살펴 주더군요. 그리고 식후에는 30분씩 산책을 하고 매일 1시간씩 따로 재활운동을 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간병인도 며느리와 비슷하게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해주니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간병인 민숙이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쯤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지. 간병인이 워낙 잘 돌봐줘서 말이다. 다행이네요. 저번에 찾아뵈었을 때보다 혈색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이렇게 잘 살펴주니 몸도 마음도 점점 편해지고 있어. 신경 써줘서 고맙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어머니, 저 부엌 좀 써도 되죠? 미역국 좀 끓여드리려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합 좀 사왔어요. 시원하게 끓여드릴게요. 기특하게도 며느리가 저에게 미역국을 끓여준다며 부엌으로 가더군요. 부엌에는 이미 간병인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요리하려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며느리와 간병인이 거하게 한상을 내오더군요. 두 사람이 차려온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식후 운동을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시간이 늦어 이만 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조금 전부터 밖에 비가 많이 오던데 혼자 운전해서 갈 수 있어? 아니면 재호보고 데리러 오라고 할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집이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인데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오늘 고마웠다. 돌아가는 며느리를 배웅해주고 소파에 앉아있다 보니 노곤하게 잠이 몰려왔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굵은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았죠. 혼자 꾸벅꾸벅 졸며 앉아있다 보니 설거지를 마친 간병인이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점점 굵어지는 빗소리를 느끼며 저는 깊은 잠에 빠졌고 그렇게 잠든 지 2-3시간이나 지났을까 딸깍하고 제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잠이 깨었고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천둥빛에 보인 간병인이 망치를 들고 저에게 다가오자 저는 식은땀이 나며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둥이 쳤고 그 순간 저는 간병인의 눈이 어딘지 모르게 처음 시집왔을 때의 며느리 눈빛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 미역국을 끓이겠다며 며느리와 간병인 둘이서 부엌에서 속닥거렸던 일과 뭔지 모를 눈빛 교환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나를 없애버리려고 이 애를 간병인으로 붙여놓고는 뭘 꾸민 건가 싶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네가 나한테 왜? 저는 침대 옆에 있던 휴대폰을 재빨리 잡았지만 손이 벌벌 떨려서 폰을 놓치고 말았고 제 폰은 침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제 침대 앞에 선 간병인이 망치를 쥔 손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고 제가 눈을 질끈 감고 있자 간병인은 저에게 눈을 뜨라고 하더군요. 사모님, 눈 뜨시고 이것 좀 보세요. 간병인은 침대 옆에 미니 전등을 켰고 손에 쥐고 있던 망치를 보라며 저에게 내밀더군요. 저는 그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꺼림칙했지만 제 눈앞에 들이내민 망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갑자기 무슨 망치를 보라고. 이건... 저는 간병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보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망치의 손잡이에는 저희 아버지가 가구에서 설립 전에 마을에서 운영했던 목공소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엄마와 제 이름의 이니셜을 한 자씩 따서 만들었던 HO 마크. 틀림없이 그 목공소의 문양이었습니다. 아니지, 네가 이걸 어떻게... 역시 사모님께서도 이 마크를 아시는 거죠. 이건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만드신 망치인 것 같은데 이걸 네가 어떻게 들고 있는 거니? 이렇게 제 은인분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네요. 간병인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왜 우리 아버지의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밤중에 망치를 든 채 내 방으로 들어와 갑자기 이렇게 울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어안이 벙벙한 채 간병인을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을 그친 그 애가 말하더군요. 사모님, 사실 저는 이 망치의 주인을 찾고 싶어서 10년 동안 어디 멀리 갈 때마다 항상 챙겨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진정하고 앉아서 자세히 좀 얘기해보렴. 간병인 민숙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판자촌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살았던 집은 판자촌 중에서도 제일 허름하고 작은 거의 형태만 남은 집이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민숙이 왔니?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기침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얼른 들어와서 밥 먹자. 민숙이의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따로 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빠듯했다고 하더군요. 어렸던 민숙이는 5평 난주되는 방 한 칸 안에서 할머니와 생활했는데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방 안까지 들이닥쳐 오들오들 떨며 지냈고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 오히려 집 밖이 더 시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간의 긴 장마로 지붕에 물이 새서 곤란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높은 지대라 바닥에 물이 차지는 않았지만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은 양동이 2개로 받쳐도 금방 찰 정도였고 무엇보다 지붕이 곧 쓰러지기라도 할 것처럼 기울고 끼익끼익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판자촌에 봉사활동을 가셨던 저희 아버지와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민숙이의 집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얘야, 너 여기서 사는 거니? 네,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랑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집에 가서 집도 고쳐주고 가구도 선물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정말요? 그럼 저희 집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꼬마야.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거 쓰러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게요. 제가 차에서 자재랑 공구 꺼내올게요, 아버님.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이 어린 민숙이의 집을 튼튼하게 수리해준 덕에 더 이상 물이 새지도 않았고 지붕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되다니 정말 신기해요. 아유, 이거 고마워서 들었지. 우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민수가 여기 이걸로 요 밑에 슈퍼에 가서 저분들 드실 음료수라도 사오렴. 민숙이의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접혀진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주었고 어린 민숙이는 신이 나서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집을 고쳐준 고마운 두 사람에게 줄 음료수를 사서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남편은 이미 떠난 후였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차에 있던 쌀과 라면 박스 등 생필품을 한껏 내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은인 두 분의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던 민숙이는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미처 챙겨가지 못한 망치를 발견하고 챙겼다고 합니다. 그 망치 손잡이에는 HO 마크가 새겨져 있었고 언젠가는 두 사람을 찾아 보답하기 위해 소중히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매일 밤마다 집이 언제 쓰러질지 몰라 불안해하며 잠을 설쳤는데 두 분 덕분에 그 후로는 그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고 가셨던 생필품도 워낙 양이 많아서 한동안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죠. 저와 할머니는 나중에라도 그분들을 찾으면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도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생길 때도 항상 이 망치를 챙겨 다녔어요. 이 망치는 저에게 마치 네잎클로버 같은 존재였거든요. 민숙이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이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시다가 남편이 조금 크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봉사를 다니셨거든요. 판자촌에도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아버지와 남편이 한 선행을 이렇게 듣게 되니 두 사람이 그리우면서도 울컥하더군요. 그랬구나. 옛날에 아버지가 아끼던 망치를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게 너한테 있었구나. 근데 그 망치가 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이 방까지 오게 된 거니? 아까 낮에 재활을 도와드리다가 제 머리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그걸 줍다가 이 침대 기둥에 이 망치와 비슷한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을 얼핏 봤거든요. 확실히 본 게 아니라서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례인 걸 알면서도 이 밤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죄송해요. 좀 놀라긴 했다만 내가 이렇게 쉽게 잠에서 깰 줄 몰랐을 거 아니니. 이렇게 우리 둘이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 것 같구나. 제 방에 있던 침대는 저와 남편의 결혼 초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수 만들어주신 수제 침대였습니다. 그 침대에도 목공소의 문양이 새겨져 있던 것이었고 지나가다 그걸 본 민숙이는 제가 잠에 든 줄 알고 확인하러 제 방까지 오게 된 거였죠. 두 분을 꼭 찾아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보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두 분께서는 이미 제 가족 중에는 아들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민숙이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는 그런 민숙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남편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네가 이렇게 잘 걷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려고 했던 거 다 알 거야. 사모님.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민숙이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 아이도 더 성심성의껏 저를 보살펴주더군요. 민숙이는 단순한 간병을 넘어서 저의 식습관과 건강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식후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건강식을 먹으며 점점 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민숙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숙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간병을 잘하니? 아직 젊은 나이잖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폐렴이 심하시긴 했는데 당뇨도 있으셔서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병을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쩐지 손놀림이 다르다 했어. 그날도 민숙이와 재활운동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찾아왔더군요.
아들에게는 전화로 며칠 전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했었는데 아들도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며 놀라워하였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민숙이에게 아버지의 망치를 보여달라고 했고 며느리도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봉사를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닿을때요? 나도 얘기 다 듣고 참 신기하더라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이 따뜻함을 베풀고 정을 나누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이라고 하셨지. 지금 보니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구나.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아, 저 오늘도 어머니께 미역국 끓여드리려고 홍합 사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맛있게 만들어 올게요. 처음 이 집에 시집와서 얼굴도 잘 비추지 않고 말수가 적었던 며느리는 어느새 우리 집에 적응했는지 이제 곧잘 말도 잘하고 살가워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민숙이는 며느리의 사촌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둘 다 조용하고 눈매가 닮았다 싶었는데 설마 사촌지간이었을 줄이야. 그동안의 제 오해가 씻은 듯이 없어졌고 그날 새벽에 망치를 처음 본 순간 제가 느꼈던 며느리에 대한 위험한 생각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저 혼자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도 며느리는 자주 찾아와서 민숙이와 함께 식단을 점검하고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혈당 수치를 점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환자분, 혈당 수치와 당화 혈색소 둘 다 정상 범위로 돌아왔네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꾸준한 관리 덕분에 인슐린 투여 없이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면 당뇨에서 거의 완치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당뇨가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다니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던 저를 도와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서 저를 극진하게 보살펴준 민숙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모든 게 단이 덕분이다. 정말 고맙구나. 사모님께서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저 조금 도와드린 것뿐인걸요. 그리고 이렇게나마 사모님 아버지와 남편분 두 분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민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관계였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민숙이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준 은인이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 민수가. 네, 사모님. 너 원래 있던 집에 이제 할머님도 안 계시고 그동안 혼자 살았다며? 차라리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가족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니? 네? 사모님과 함께 이 집에서요? 너만 좋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 건강도 보살펴주고 하면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원한다면 대학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혹시 싫으니? 민숙이의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좋아요, 사모님. 혼자 지냈던 집은 쓸쓸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제 은인의 가족이신 사모님과 함께 지낸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외롭게 살아온 민숙이와 외로움을 느껴 병에 걸렸던 제가 서로 도우며 같이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널 내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게. 우리 앞으로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 그렇게 민숙이는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민숙이는 당장은 대학 생각이 없다고 하여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 도와주었고, 저는 그 아이와 같이 지내며 점점 더 밝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숙이는 저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이 밥을 먹었으며, 밤에는 같이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취미로 꽃꽂이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가득해졌고, 저 또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와 남편이 남긴 따뜻한 인연이 다시 저에게 돌아와서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빈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저에게 남겨진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삶이란 언제나 뜻하지 않은 인연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이상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